여러분은 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보다 진하다는 혈육의 정, 부모 자식 간의 천륜. 살아보니 그거 다 돈 앞에선 종이장보다 얇더군요. 제 이름 앞으로 된 등기 권리증이 5개, 통장에 찍힌 0의 개수가 10자리를 넘어가던 시절,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명절이면 트렁크에 선물 꾸러미를 가득 싣고 찾아오던 자식놈들, 제 기침 소리 하나에도 벌벌 떨며 영양제를 챙겨주던 며느리와 사위들. 그게 다 저를 향한 존경이고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죠. 아주 거대하고 비싼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70년을 걸고 벌인 아주 위험하고도 슬픈 도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재산을 움켜쥐고 자식들 눈치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에서 건져 올릴 동아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건의 발단은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생 제 그림자처럼 살았던 아내를 보내고 텅 빈 50평 아파트에 혼자 남으니 그 적막감이 사람을 미치게 하더군요. 그런데 자식들은 위로는커녕 장례식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몫으로 된 상속분 이번에 정리하셔야죠. 세금이 무서우니 미리 증여를 해주시는 게 절세하는 깁니다. 눈에 흙도 안 들어간 어미 앞에서 돈 계산부터 하는 자식들을 보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도 저놈들이 나를 아버지 대접해줄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진짜 가치를, 아니 내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보기로 말입니다.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멀쩡한 건물을 놔두고 저는 허름한 여관방을 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입었던 맞춤 양복 대신 동묘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늘어난 티셔츠와 무릎 나온 등산 바지를 입었습니다. 면도는 며칠째 하지 않아 거뭇거뭇했고 일부러 소주를 몸에 조금 부어 찌든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더군요. 비참했지만 이게 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큰아들 집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제가 결혼할 때 해준 20억짜리 아파트였죠. 인터폰을 누르는 손이 왜 그리 떨리던지.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애미야. 나다. 문 좀 열어다오. 현관문이 열리고 저를 마주한 며느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큰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니 꼴이 왜 이러세요? 연락도 안 되시고. 저는 준비한 대사를 읊었습니다. 최대한 불쌍하고 처량하게. 망했다. 친구 녀석 꼬임에 넘어가서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됐어. 건물이고 집이고 다 경매로 넘어갔다.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구나. 지갑도 잃어버리고. 배가 너무 고픈데 밥 좀 다오. 순간 거실에 감돌던 공기가 영하 20도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뭐라고요? 라고 소리를 빽 지르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뒷걸음질을 치며 손으로 코를 막더군요. 냄새가 난다는 뜻이었죠. 아버님. 아니,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저지르세요? 그럼 유산은요? 건물은요? 다 날리신 거예요? 하나도 없이?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라진 돈에 대한 분노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사정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 그런다. 방 하나만 내다오. 내가 죽을 때까진 아니더라도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이라도. 그러자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저를 현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저희 애들 곧 고3이에요. 이 좁은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면요? 저 회사에서 잘리는 꼴 보고 싶으세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룻밤도 못 재워준다는 거냐? 해준 거요? 그거 다 아버지가 좋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 날려먹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세요? 여보, 뭐해? 아버지 나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시게 5만 원만 가져와. 쫓겨났습니다. 내 집처럼 드나들던 아들집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5만 원짜리 한 장. 그게 제 인생의 성적표였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번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 사위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둘째 딸. 여보세요? 아빠? 그래. 아빠다. 내가 지금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노망 났어? 나이 70에 무슨 보증을 서? 엄마가 그렇게 말릴 때. 안 듣더니 결국 사고 칠 줄 알았어. 미안하다.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내 집에 며칠만. 안 돼. 절대 안 돼. 시댁 어르신들도 자주 오시는데. 아빠 그 꼴로 어떻게 와? 그리고 김서방 알면 난리나. 나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 아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우린 못 모시니까 정부 지원금 알아보고 요양원이나 알아봐. 나 바빠. 끊어. 뚜뚜뚜.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덩어리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갈 곳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막내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 막내는 제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못마땅한 자식이었습니다. 형, 누나처럼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탄다고 속 썩이더니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조그만 카센터를 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해준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라며 모질게 굴었으니까요. 염치불고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야. 애비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막내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짜증이나 계산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막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체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서울역이요? 거기 딱 꼼짝 말고 계세요. 제가 지금 당장 트럭 끌고 갈게요. 춥지는 않으세요? 식사는요? 1시간 뒤 낡은 레카차 한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막내 아들이 차에서 뛰어내려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냄새나는 제 몸을, 더러운 제 옷을 아무렇지 않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가시죠. 집에 가요. 막내의 차 조수석에 앉아가는 동안 저는 차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네 집은 15평 남짓한 낡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에 5식구가 살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만삭인 막내 며느리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시장하시죠? 밥상 차려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큰아들 집에서는 물 한 잔 못 얻어 마셨는데 여기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며느리는 제 더러운 옷을 받아들며 세탁기에 넣었고 손주 녀석들은 할아버지 왔다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좁은 거실에 밥상을 펴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 국물을 다 흘렸습니다. 막내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기술은 있잖아요. 우리 5식구 입에 풀칠은 해요.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고 안 망합니다. 형이랑 누나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 이번에 애 낳으면 가게 나가서 도울 거예요. 방이 좁아서 큰애랑 작은애 방을 합치고 아버님은 안방 쓰세요. 저희가 거실에서 잘게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안방을 뺐니? 나는 저기 베란다 쪽 방 구석이면 된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어른이 편해야 집안이 편하죠. 그날 밤 저는 좁은 방에서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몸은 딱딱한 바닥에 베겼지만 마음은 지난 3년간 느낀 적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벽 너머로 아들 부부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빠듯한데 어쩌지? 아버지 병원비도 드려야 하고. 내가 주말에 대리운전이라도 더 뛰지 뭐. 당신은 몸조심이나 해. 아버지 기죽지 않게 우리가 더 잘해드리자.
그 소리를 듣는데 입을 틀어막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자식 농사 다 망친 줄 알았는데 늦게 핀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향기로울 줄은 몰랐구나. 그렇게 한 달을 살았습니다. 저는 막내 카센터에 나가 청소도 하고 부품 정리도 도왔습니다. 큰아들과 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어느 주말 저녁 저는 막내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막내야, 애미야. 이거 한번 봐라. 이게 뭔데요, 아버지? 빚 독촉장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막내가 겁을 먹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그리고 수십억이 찍힌 예금 잔액 증명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망하신 거 아니었어요? 건물 다 넘어갔다면서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며느리가 타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망하긴 누가 망해. 이 애비가 자식놈들 테스트 좀 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나를 걷어줄 놈이 누군지, 내 돈만 보고 달려드는 놈이 누군지 보고 싶었어. 막내 부부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형이랑 누나는 나를 문전박대했다. 5만 원 쥐어주며 쫓아내더구나. 그런데 너희는 달랐어. 가진 것도 없는 너희가 좁은 집 내어주고 따뜻한 밥 지어주며 나를 살렸다. 나는 이제 결정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담당 변호사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번에 말씀드린 유언장 수정안 그대로 진행합시다. 네, 회장님. 확인차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남구 논현동 빌딩을 포함한 부동산 일체와 현금 자산의 90%를 막내 아들 김철수 씨에게 단독 상속하며 장남과 장녀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 외에는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일 당장 막내네 가족이 이사갈 아파트 하나 알아봐 주세요. 제일 좋은 곳으로. 내 집 옆동이면 더 좋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막내 며느리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막내는 제 손을 잡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아버지, 저희는 바란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게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안다. 그래서 주는 거다. 바라는 놈들에겐 한 푼도 주기 싫고 바라지 않는 너희에겐 다 주고 싶은 게 이 늙은이 마음이다. 받아라. 이건 너희의 착한 마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 빚을 갚는 거다. 다음 날 소문을 들었는지 큰아들과 딸이 막내네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지요. 아버지, 세상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시험해요? 아빠, 이건 무효야. 막내가 아빠 꼬드긴 거지. 그렇지? 내가 다 알아. 악다구니를 쓰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핏줄이라고 느꼈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썩 꺼져라. 제 호통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을 시험해?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을 시험했겠냐. 내가 거짓골로 갔을 때 너희는 나를 벌레 보듯 했다.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고 밥 한 끼 아까워했다. 그때 이미 너희와 나의 부모 자식 연은 끝난 거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귀신이 씌었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큰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내 돈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태워버리든 기부를 하든 내 자유야. 너희에게 줄 돈은 10원 한 장 없다. 막내야, 뭐하냐. 소금 뿌려라. 이놈들 당장 내쫓아. 결국 큰아들과 딸은 막내에게 떠밀려 쫓겨났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두고 보자. 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막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좁아터진 빌라가 아니라 전망 좋은 넓은 아파트에서 말이죠. 저는 요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 녀석들 학교 데려다주고 낮에는 막내 카센터를 확장.
오픈한 정비소에 들러 커피 한잔하고 저녁이면 며느리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으며 웃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변호사를 선임했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걱정 안 합니다. 이미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재산은 신탁으로 묶어두고 막내에게 합법적으로 증여를 마쳤으니까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마 내 자식은 다르겠지.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인데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효도는 셀프가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끝까지 정말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십시오. 돈이 권력이라서가 아니라 그 돈이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피눈물 흘리기 전에 냉정해지십시오. 진짜 내 편은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내 곁을 지키는 사람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돈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밤 곤히 잠든 막내 아들의 거친 손을 한번 잡아줘야겠습니다. 제 인생 70년 만에 찾은 진짜 보물이니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